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윤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천대 길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인기 많은 비욘디 채널에 초대를 받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 주제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시다시피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 큰 주제는 자가관리 및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에 대한 것은 의사들이 공부하고 의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사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간단히 넘어가고 치료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보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간단히 자기 자신이 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같이 궁금한 것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주제는 염증성 장질환의 자가관리 및 치료인데요. 위에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아주 특징적인 사진을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혈변을 볼 것 같은 그런 장이 됐죠. 그래서 환자들 복통이나 혈변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진단적 검사를 통해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의학적인 것들은 저희가 약을 쓰고 특정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환자들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좋아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이지만 환자들은 또 반대로 병원에서 약 주고 무슨 진단명인지도 환자분 결과가 좋을 때는 무슨 진단명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또 반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좋아질지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동영 원장님이 오셨네요. 하나도 안 늙으신, 많이 늙었습니다. 속은 골골하고요. 아주 오랜만에 뵈는 저희 의국 동문이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풍채가 좋으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는데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그 환자분들은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나 이런 걸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2개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유병률이죠. 환자들이 지금 얼만큼 있는가. 그래서 요 위에 것이 궤양성 대장염 한 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아래 것들이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그래서 18,000명, 한 2만 명 정도 돼서 한 5, 6만 명의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른쪽은 이제 1년에 얼만큼 그 병들이 발생하나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에 것이 역시 궤양성 대장염, 밑에 것이 크론병에 대한 내용으로서 궤양성 대장염은 쭉 증가를 어느 정도 하다가 2014년 정도부터는 매년 발생되는 환자는 조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론병은 아직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10만 명당 16명, 12명, 16명 이 정도였는데 2019년을 보면 3, 40명 정도로 늘어났죠. 대구가 좀 많은 것 같고 수도권도 38명에서 40명 정도 이 정도의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이 중증 질환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중증 질환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잡기가 조금 쉬운 편이고요. 이런 환자들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걸리는 순간 보험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원은 아주 파악된 인원으로 정확한 인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대장암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은 조직 검사를 하거나 혈액 검사를 특정한 것을 검사하거나 그래서 진단이 확실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 딱 나오면 진단된다고 진단을 내리긴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기존의 그런 병력이나 증상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확실한 진단들을 딱딱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내시경적으로 의심을 하고 진단 임상적으로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내리는 진단명이라서 환자들이 뭐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 표류하다가 오는 경우도 많고 진단이 된 이후에도 결핵이나 다른 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진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뭐 큰 병원을 결국 오게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쓸 수 있는 약이 모두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약들은 대부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모두 비슷한데요. 뭐 간단하게는 5-AS 안티살릭 액시드라는 그런 제제들로 여러 가지 제형의 장에서 어떻게 녹느냐, 뭐 장의 pH, 산도에 따라 녹느냐, 시간에 따라 녹느냐, 뭐 장내 세균에 따라 녹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형이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고 면역 억제제는 뭐 듣지 않을 경우에 환자의 면역을 낮춰줘서 이렇게 쓰는 약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들을 경우에 뭐 2010년도쯤에서 나오기 시작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제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급할 때 쓰는 모든 염증을 좀 낮춰주는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환자들을 병에서 좀 편안해지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고요. 이런 것에 따라서 치료를 의사들은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건 되게 싫어하는데요. 뭐 병인이랑 약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간략히 볼 수 있는 표기 때문에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모든 병, 어려운 병, 원인을 모르는 병들은 저희가 설명을 하기에 보통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을 하죠. 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습니다. 유전병 하면 뭐 특정 유전자가 고장나서 생기는 병이지만 그걸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병들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다 가지고 있고요. 뭐 시작은 장내 세균이 시작이죠. 장내 세균과 우리와의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림포사이트들이 모이는 거라든지 혈액에서 여러 가지 뭐 사이토카인들 분비해서 이런 병이 차근차근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약들이에요. 그래서 면역 염증 자체를 낮춰주는 아까 5-AS 제제들 그리고 이런 약들이 어떻게 병인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뭐 요것들이 사람 사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해할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이 감염에 취약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런 각각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잘 조절해서 질환을 조절하는 게 이런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중요한 그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왔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가 항상 계단식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에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크게 있고 여기다가 배쳇 장염까지 포함이 되는데 보통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큰 염증성 장질환의 두 가지라고 보죠. 그래서 왜 계단을 그려놨냐 하면 이게 이제 시간이 뭐 무슨 약을 한 번에 써서 탁 환자들이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들이 보는 가이드라인도 매번 새 약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논문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년 전의 지식, 뭐 5년 전의 지식, 10년 전의 지식이 지금이랑 다르고 특히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약들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해가면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도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궤양성 대장염인지 그냥 장염이 걸려서 이렇게 장궤양도 있고 뭐 피가 나는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장염이 뭐 제일 많이 걸리는 시기죠. 젊은 친구들의 유병률이. 그리고 다음에 그런 진단적인 진단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의사를 특정이 찾아갔을 때도 이건 것 같아요. 궤양성 대장염인 것 같아요. 크론병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좀 상황을 봅시다라든지 뭐 딴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다시 해보시죠.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단이 되는 데까지도 환자들이 많이 좀 지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한 아까 약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내용인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아까 말한 면역 억제제나 새로운 약들이나 이런 것을 썼을 때 임상적으로 호전이 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쓸 때 2주 정도가 걸리고요. 관장은 조금 더 걸릴 거고,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를 저희가 쓰면 면역 억제제는 보통 2달 내지 3달 기다리는데 용량도 한 번에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주사를 썼을 때도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뭐 길게는 11주, 7주 걸리는 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와서 그렇게 질환에 대한 치료의 만족도가 제일 초반에는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해주고 진단명도 확 나와서 치료를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하염없는 시간이 가고 조금만 더 약 써보죠. 2, 3주만 더 기다려 봅시다. 뭐 그렇게 되겠죠. 뭐 뒤에부터 약을 쓰면 좋겠는데 뒤에부터 쓰는 것이 좋다는 실제로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뭐 보험 기준상 뒤에 약을 또 먼저 쓸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뭐 진행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뭐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이 한 계단 올라가면 끝나고 2계단 올라가면 끝날 것 같지만 끝이 없이 계속 되는 상황이 진단 초반에 펼쳐지고, 그래서 뭐 큰 병원 또 딴 병원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초반 치료를 되게 지루하고 힘들게 지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차근차근 약을 써야 되는데, 뭐 급하면 스테로이드를 어느 시기에나 쓰겠지만 차근차근 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듣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뭐 한두 달, 면역제제가 안 듣는 거 판단하는데 한두 달, 그러고 나서 이걸 쓰는데 또 몇 주, 이렇게 되는 경우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 치료의 목표는 이런 관해를 유도하고 관해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약물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약을 어떻게 환자한테 제일 좋은 약물 조합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뭐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일 낮은, 위험성이 낮고 먹는 약 위주로 쓰게 되는 것이 목표고요. 그것이 안 되면 조금 위험성 있는 약들, 주사제들 이런 것으로 올라가게 되고, 가격도 피라미드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본인의 병이 이제 어느 시점에 약까지 써야지 듣게 되는 것을 초반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약을 쓰면서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과 치료고요. 결국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염증이 좋아져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염증이 좋아져서 조직이 치유되는 게 목표가 되겠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임상 증상, 설사, 혈변, 복통 증상 완화들이 돼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이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질문이 올라오시는데요. 그래요. 제가 이제 질문을 뒤에 있는 내용도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시기에서 질문할 걸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질환은 동원참치님 염증성 장질환은 내시경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시경으로 진단을 해야지 이것이 진단이 되고요. 아까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정확히 어떤 시점에서 환자들이 보이는 그런 내시경의 양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볼 일이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과 달리 그 점막이랑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하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궤양성 대장염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에만 침범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점막과 점막 하층을 침범하는, 그리고 항문에서 시작하는 그런 질병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크론병은 반대로 모든 층에 다 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또 전 소화장기에 다 침범을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궤양도 훨씬 더 깊게 생길 수 있고, 주로 처음에 생기는 가장 많은 흔한 부위는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위죠. 그쪽에 그런 면역기관도 많이 있고 균들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쵸. 김한진님 5년째 크론병으로 고생 중인데 아자비오, 아사다콜, 이주한불, 엠시마 주사 맞고 있는데 약값이 부담이죠. 그죠? 약값이 부담인데, 이게 뭐 중간에 얘기가 약간 빠지자면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최근 통계는 안 봤지만 적어도 1, 2년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매출이 큰 약이 뭔지 아세요? 뭐 직접 계시면 서로 얘기 들어보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뭐 제 학생들한테 똑같이 물어보는데 뭐 아스피린이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고,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약 많이 쓰니까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항암제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10년 가까이 몇 년 동안을 1위를 차지했던 게 휴미라거든요. 휴미라가 뭐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 뭐 환자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약값이 비싸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값이 부담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약값이 부담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신에 이제 중증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을 많이 삭감을 해주죠. 10% 정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이 애매한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값이 덜 들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은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소화기내과가 주로 봐야 되는 병이지만 소화기내과가 꼭 전부를 책임지는 병은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소아과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저희가 환자를 건네받기도 하고 상담을 서로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외과 수술을 하는 경우에 외과를 결국 선생님들 긴밀한 협조를 받죠. 뭐 진단에서 당연히 영상과 병리에서 특이한 소견을 잘 짚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자의 전반적인 영양관리실에 대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센터를 갖추고 있다면 전담 간호사가 그것을 전부 관리를 해주게 되죠. 저희도 이제 센터를 저희 병원에서 시작을 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갖추고 체계를 좀 더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체계를 좀 더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를 가기 전에 뭐 의학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수도 없이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수도 없이 논문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증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치료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시험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나 그걸 되게 면밀히 따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는데 저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누가 효과 있다더라, 누가 뭐 이거 좋다더라라는 걸 치료하는 것은 뭐 일반인을 진료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지금 가장 좋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조군을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약이 발생했을 때 이 약을 써보고 기존에는 아무것도 효과 없는 약을 써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쓰던 약을 써보거나 그래서 효과 없는 것보다는 이 약을 쓰는 게 낫다거나 기존의 치료보다는 이 약이 낫다거나 이런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군을 두 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논문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논문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써봤을 때 이런 것이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이런 것들을 뒤져봐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논문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케이스를 모아서 몇 케이스를 모아서 나는 이런 걸 봤다라든지 내가 이렇게 치료했더니 이 환자는 좋아졌다 이런 게 되는 거고, 가장 밑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의사의 견해죠. 내가 일생 동안 환자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중요한 치료의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까 말한 대조군과 임상군을 삼아서 이 약이 효과가 있다 따지는 건데,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 하면 이런 음식, 뭐 제가 술, 담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임상시험으로 우리가 따지는 그런 제일 좋은 기준이 되는 논문으로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식사, 뭐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조군으로 해서 너희는 담배 펴라, 너희는 피지 마라, 아니면 너는 술 먹어라, 술 먹지 마라, 너희는 운동해라, 운동하지 말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기준으로 삼기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음식을 먹었던 사람과 안 먹었던 사람을 비교해보고, 술을 먹었던 사람과 안 먹었던 사람을 비교해보고, 담배를 폈던가 안 폈던가 사람을 비교해보는 그 차선책을 우리가 택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어떤 데는 이게 좋더라, 어떤 데는 저게 좋더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잘 관여하고 이게 뭐 잘된 논문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뭐 결론이 안 났을 땐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환자들 치료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그렇죠. 장염이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장염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 요정님이 얘기를 했죠. 그런 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한 가지 원칙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음식은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은 근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진짜로 뭘 안 먹었나 잘 먹어도 뭐 자기는 그 배변 습관에 변화가 없고 나빠지지 않는다 하면 어느 정도 드셔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고 환자들은 특정한 음식에 반응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옵니다. 뭐 커피가 되냐? 뭐 커피가 되죠. 커피는 장운동 활발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뭐 역류질환과 연관해서 위, 대장 반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설사가 시작이 되면 장내의 염증들이 많이 염증을 막아주는 장내 벽 세포의 그런 기능들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히 정립된 얘기는 아닌데 개발도상국보다는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증가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약간 서양식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음식들이 뭐 기름기가 좀 많고 뭐 이런 음식들이 이런 것의 발생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정도를 추측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땐 괜찮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뭐 저잔사시기. 저잔사시기는 이제 섬유질들이 좀 적은 거죠. 그런 거는 주로는 크론병에는 해당되는 얘기인데 크론병의 그런 뭐 좁아지고 그런 지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다음에 내려가면서 자극을 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잔사시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적인 기준은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 본인한테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을 조금 뭐 일기를 쓰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피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겠고 그때 상황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장염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장염에 좋은 음식은 없죠. 그냥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건데 장염만을 따졌을 때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버틸 때는 먹으면서 버티자, 장염을. 그래서 뭐 장염이 왔을 때 설사를 많이 하게 될 음식을 먹으면 더 설사가 심해지잖아요. 반대로 설사를 완전히 멈추는 약도 저는 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 독소에 의해서 장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균 독소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장 설사를 멈춰버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설사를 어느 정도 하는 기간이 지나가야 장염이 좋아지는데 병원 밖에서 지낼 때는 먹으면서 버텨야 되고요. 탈수가 되지 않도록 물이라도 먹으면서 버텨야 되고 뭐 입원을 너무 힘들어서 뭐만 먹으면 설사를 해서 버티지 않겠다. 그럴 때는 입원을 해서 굶죠. 장을 좀 쉬게 해주죠. 음식에 의한 자극을 피해주는 그런 시기를 좀 차단하는 시기들 하고 대신에 병원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수액을 충분히 주고 영양가를 공급할 수 있어서 탈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뭐 집에서 이제 장염이 심하다고 설사를 한다고 하루 이틀 뭐 몇 시간 버틸 수는 있어도 탈수가 지속되면 장염 때문에 결국 병원을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 되고요. 자기한테 장염 때 설사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들은 먹으면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굶는 것은 밖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하루 이틀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위험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굶는 것은. 그래서 음식은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 저희들이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영양사 선생님 또 한 분 모셔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그런 또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어보는 것도 좋을 시기라고 봅니다. 운동. 두 번째는 운동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빨간색, 파란색 제가 표시해 놨는데 악화시킨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좋아지겠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몸에 필요한 운동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주 5일 최소 30분의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권유되고 아니면 3일에 20분 정도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기준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장에 필요한 그런 기준이 될 텐데 이제 그럼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선 운동이 좋은가? 보시다시피 뭐 그 운동을 심하게 하면 악화시켰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피로가 증가됐고 운동하니까 피로하겠죠. 화장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복통이 증가됐다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72%가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고 웰빙, 자신감, 에너지 수준 상승, 건강해짐, 수면 장애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아시다시피 염증 흡수 장애, 장이 워낙 부어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흡수 장애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병이 더 높기 때문에 햇빛을 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6개월 추적 관찰 시에 운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중증이 될 확률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것도 논문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뭐 각각 좋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나쁘다는 얘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논문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운동이 환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제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운동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환자들이 운동을 중등도, 그러니까 모든 병이 아주 경한 상태랑 중간 상태랑 아주 심한 상태로 나눠질 텐데 뭐 아주 경하거나 중간 정도의 환자들에게도 웬만한 운동을 다 할 수 있고 권유를 합니다. 저는 권유를 하는데 이제 병이 관해기가 아닌 그런 악화의 그런 상황에서 왔을 때 활동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악화의 상황으로 왔을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염증이 심하고 운동을 하는데 관절도 문제가 되는 병이거든요. 그 염증성 장질환들이. 관절도 좀 염증이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악화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걷는다든지 관절을 무리하지 않는 운동, 뭐 수영을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냥 살짝 걸어 다니는 정도의 그런 운동을 유지하고 관해기가 왔을 때는 어떤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본인이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컨디션 상태라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논문이 뭐 좋다는 점도 있고 나쁘다는 점도 있지만 좋다는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권유드리는 것이 그 다음 얘기고요. 그렇죠. 크론병이 부신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밝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뭐 염증에 그 호르몬 관련해서 문제가 뭐 이런 병인들이 일부 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부신에 문제가 생기는 병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으면 나아질 수 있을까? 좋아지는 환자도 있지만 뭐 아까 말한 그 표에서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내 세균이 문제가 돼서 병이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뭐 그것이 절대적인 치료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크론병 진단을 리트스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리티스님이십니다. 5월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받아서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소장 CT도 찍었는데 소장인 입대상이 없다고 하셨고 궁금한 건 소장을 캡슐 내시경을 해 염증 눈물을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장 CT로도 염증 눈물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크론병 진단 받기 전에도 속이 자주 울렁거렸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위 내시경상은 위축성 위염과 미란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울렁거리는 것 자체는 워낙 비특이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크론병과 굳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염증이 있어서 울렁거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처 진단이 되지 않은 좁은 부위가 있어서 그런 부위를 잘 못 내려가서 울렁거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울렁거림 자체가 비특이적인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크론병으로 완전히 몰아서 크론병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장 CT에서도
그 소장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뭐 대장이 좁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장, 그 대장의 연결 부위나 소장의 부분이 좁아지지 않았다면 울렁거리는 것이 뭐 해부학적인 이상이 생겨서 울렁거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저도 울렁거릴 때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장을 이제 판단한 옛날엔 소장은 그 노맨스랜드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노맨스랜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병도 적고 다음에 치료 방침도 애매하고 다음에 진단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노맨스랜드, 사람이 없는 곳이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요즘 많은 진단 툴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캡슐 내시경을 하면 직접 내시경이 소장 내시경 캡슐 요만한 걸 삼키거든요. 그래서 요걸 삼키면 1초에 3장씩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초에 3장씩 사진이 내려가면서 찍고 11시간 보통 찍기 때문에 11만 장 정도가 보통 찍혀요. 그래서 보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면 한 3, 4시간 걸리고요. 좀 속도 내서 익숙해지면 좀 짧게 걸리는데 그것은 내시경으로 하듯이 점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내시경이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점막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비교적 정확한 그런 방법이고요. 소장 CT로도 어느 정도 염증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파급되는 그런 염증이라든지 점막이 부었다든지 특히 그냥 CT가 아니라 소장 CT는 물을 먹고 소장을 좀 부풀려서 찍거든요. 그러면 좁아진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라든지 뭐 부은 거라든지 주변의 염증 상황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꽤 정확한 빈도로 소장 CT도 염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다음 쭉 한번 나가면서 볼까요? 염증성 장질환과 담배, 술. 그래서 뭐 담배는 안 좋죠. 근데 이제 그 참 애매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다니시는 환자분들은 담배 끊으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애매한 얘기가 환자한테도 좀 드리기가 애매한 얘기가 궤양성 대장 발생이 조금 담배를 안 피는 사람한테 높거든요. 그래서 담배가 궤양성 대장염의 발생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환자를 봤을 때 뭐 이런 많은 질환과 연관이 돼 있고 다음에 전반적인 사망률과 어떤 논문에서는 입원율을 높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전상으로서 담배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염증성 반응에 관련하고 장 운동에도 지장을 주고 점액 생산도 낮추고 장 투과성도 높여지고 나쁜 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당연히 선택하라면 금연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에서는 뭐 그런 논의조차 필요하지 않게 엄청 담배를 끊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술도 많이 하게 되고요. 질환이 더 악화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적 목적으로 담배를 피는 건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뭐 담배를 핀다고 또 좋아지는 결정적인 증거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원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생기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은 아주 명확한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암이랑 만성질환에 엄청 많은 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것을 난 그때 담배를 피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이 병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우울한 분들도 있어요. 이 병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런 스트레스들이 이 질환을 또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무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웃으면서 저는 그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배우는 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문제가 돼서 이런 병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환자들을 몇십 년 진료하다 하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만큼 그런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화기 내과 질환들은 대부분 그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고요.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부신 기능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부신이 원인이 될까요?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 시상하부 뇌하수체 호르몬에 연관되는 그런 기능이 문제가 생기고요. 스트레스 영향이. 그런 로 인해 질환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박테리아 점막 상호장애 변화,
그리고 이런 세포들의 활성화, 그다음에 뭐 이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병과 연관이 있고요. 스트레스 자체가 운동성을 높이고 점막 분비를 증가시켜 장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환자들도 많아요. 새로운 직장 들어가고 병 나빠져서 오는 분들도 있고 뭐 누구랑 소송 걸리고 안 좋아진 환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을 좀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 자체도 요즘 뭐 캠페인 여러 가지 뭐 학회에서도 벌리고 저희도 벌리지만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병 자체를 알려서 남들이 이 병을 알고 있고 남들이 이 병에 대한 그런 사항을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정신과 선생님께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약을 처방받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아까 그 환자 치료의 여러 가지 팀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정신과 영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병이니까요. 유산균 얘기가 좀 나네요. 아자비오 복용 중이며 8주에 한 번 레미케이드를 맞고 있는데 빈혈약을 먹고 있어서 변비가 재생기는 유산균을 먹어도 되나요? 유산균 좋습니다. 유산균 한때는 유산균이 너무 유행을 해서요. 아까 제가 저도 싫어한다는 그런 병인 사진 보여드렸죠. 그런데 보면 장내 세균이 시작이 되거든요. 장내 세균을 유익한 세균 중심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유산균의 그런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산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는 유산균 제일주의 이렇게 돼서 치료에 아주 중요하고 제가 그 국가 시험을 볼 때 유산균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산균이 많은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유산균 먹는 것은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윤추로스님, 저는 53세인데 6개월 전 소변을 보다 큰 덩어리 느끼면서 보니까 피가 덩어리도 나와 장 쪽에서 피가 났고 있고 혈압약 복용한 지 16년인데 저혈압으로 허혈성 대장염이라고 이거랑 좀 관련 없는 얘기지만 재밌는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혈압약은 끊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허혈성 대장염은 대부분 조금 나이 많은 분들한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혈관이 이제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게 쌓이기 때문에 혈관이 피가 잘 안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유로든 혈압이 또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재미있는 건 허혈성 대장염은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병인데 왜 피가 그럼 나냐? 그래서 허혈성 대장염은 피가 안 통해서 장이 이제 상하게 되죠. 이렇게 팔 저린 것 같이 잠시 이제 풀렸다가 막혔다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 점막이 피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상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는 원인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이 있는 환자들한테 흔할 수 있는 병이고요. 뭐 혈압이 낮아서 그럴 수 있다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심장병이나 이런 자체가 또 위험성이 돼 있었을 것 같고요. 53세면 조금은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런 장내 혈관이 분포하는 그런 혈관들에도 약간 좁아졌거나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뭐 문제가 된 상태에서 장에 어떤 운동을 뭐 심하게 했다든지 뭐 어떤 이유로도 혈압이 좀 떨어져서 장에 가는 혈류가 좀 줄어들면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봐서 제가 질문한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유산균을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유산균은 사실 두 가지인데요. 살아있는 유산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캡슐로 된 알약은 그런 먹이가 되는 유산균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유익균 증식을 위해서 어떤 유산균들을 먹는 게 좋고 역가가 뭐 어느 정도 뭐 높은 거를 많이 먹는 게 좋냐, 적게 먹는 걸 좋냐 이런 것도 있지만 높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그런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유산균 제제로 관장을 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내시경을 할 때 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 일부 병원과 어떤 논문에서는 유산균을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설사해서 뭐 장을 청소하고 이런 것이 효과 있다. 일반 장 청소보다 이런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되짚어 보면 유산균을 먹는 것 자체가 뭐 도움이 되지만 혹시나 유산균을 먹어서 뭐 설사를 많이 고용량을 먹어서 유발하거나 자기한테 안 맞는 유산균을 먹었을 때 설사를 유발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건 좀 조심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론병이 지하민승 TV님, 크론병이 심해지면 대사성 산증으로 변할 수 있나요? 대사성 산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몸이
균형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탈수가 오거나 뭐 당뇨랑 연관됐거나 뭐 그런 건데, 그냥 그 크론병이 심해지면 몸의 그런 밸런스가 깨지면서 먹지도 못하고 흡수를 못하고 적절한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 못 되고, 그러면 대사성 산증이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럴 정도가 되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받고 그 고비를 넘어가고 크론병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째 설사한데, 약을 먹어도 설사한데 이거 위대장 내시경 해볼까요? 그 나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몇 달째 설사하면은 그것은 다른 병이 아닐지 이제 반드시 점검을 해보는 게 좋고, 내시경 해보는 게 좋죠. 그 감염성 설사는 일단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흔한 거는 그냥 기능성 위장장애예요. 아니면 과민성 장증후군 뭐 이런 이름이 붙은 것들인데, 아무 이유 없이 장의 그런 기능들이 좀 소실되면서 설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뭐 대장암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배가 그쵸, 매일 한 봉씩 먹었는데 배가 자주 아프고, 고용량으로 유산균 먹으면 역과가 높거나 또 특별한 유산균이나 뭐 약의 그런 싸고 있는 캡슐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가 아플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배가 아프다면 유산균 종류를 바꿔보거나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드셔도 뭐 꼭 필수 불가결한 약은 아니니까요. 크론병 치료하는데 흡연을 하지 말라고 삼촌이 큰일 나실 분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들은 담배를 이렇게 모으시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병에. 그래서 나 끊어준 담배를 이렇게 갑제로 모아서 환자들한테 뺏어요. 담배를 뒤져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 그런 정도로 담배에 대한 내용이고, 특히 크론병이면은 반드시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크론병 자체도 나쁘고, 뭐 흡연은 알려진 가장 중요한 그 암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괴양성 대장염 아사콜, 미인경 씨, 미인이신가 봅니다. 괴양성 대장염 아사콜 먹는데도 염증이 자주 나와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치료의 목표가 이제 치료의 목표가 예전에는 임상 증상의 호전 정도를 최우선의 목표로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공의 시절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있어서 질환의 완전 없어짐, 그리고 내시경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최후의 목표는 조직 검사를 해도 염증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죠. 근데 아마 얘기를 들어봐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염증이 자주 나와요라는 말은 염증 수치가 조금 올랐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조금 나온다든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소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장 내시경 소견에서 염증이 남아 있다면 염증을 좀 치료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약을 올리거나 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 교수님들 사이에도 약간 논의가 있는 문제인데, 괴양성 대장염인데 아주 범위가 작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뭐 5cm, 10cm만 나쁘고 나머지 장은 괜찮고. 근데 웬만한 약을 먹어서는 그 염증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뭐 살아가는데 불편은 없어요. 그럼 그 조금 5cm의 그 염증을 말리기 위해 우리가 아까 피라미드에 보여드렸던 약을 순차적으로 다 써서 그 염증을 말리기 위해 비싼 약까지 다 써야 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약, 먹는 약을 써서 그것이 컨트롤 되면 좋지만, 웬만한 약에서 또 범위는 작지만 아주 그 질환은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이 필요하다고, 생활에 불편이 있고 불안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약을 한 단계 정도는 올려보는 것을 뭐 권유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정확한 건 역시 그 환자분 상태를 제일 아는 주치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도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계단 보여드렸잖아요. 뭐 이리저리 고민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자기 질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뭐 또 지나갔지만 이런 것들이 이 질환 자체가 평생 같이 하기 때문에 본인 주치의를 정하고 제일 쉽게 되는 그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3차 병원까지 오기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먹는 약 정도로 해결이 된다면 1, 2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정도의 병이고요.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집 근처 병원을 잘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 당연히 3차 병원, 집 근처에 3차 병원을 가고 아니면 직장 근처에 3차 병원을 가서 꾸준히 지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뭐 여러 가지 환자의 경험이 쌓이고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뭐 기가 막힌 어디 병원만 쓰고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근처에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유산균 증식에 도움이 되나요? 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채소를 많이 먹는 자체가 뭐 좋고요. 그리고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데 유익하기 때문에 파이버라든지 변비가 생기지 않고 잘 장 운동을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장내 유산균 중 장내 세균의 일반적인 그런 좋은 세균이 그 번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에서 직장에 궤양이 하나 있는 것 말고 이상 없고 작년 피검사도 정상이고 하루 3번씩 설사하고 있는데 궤양성 대장인가요? 이게 이제 기간도 중요하고요. 궤양이 하나 있는 거 말고는 이상이 없다는 걸로 봐서는 제일 그 가능성 있는 것이 그 한국말로 뭘까요? 직장 그 영어로는 solitary rectal ulcer 신드롬인데 직장에 궤양만 하나 있는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혹시나 손가락으로 관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변비가 그 전까지 있어서 계속 변이 그 장을 자극해서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그냥 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궤양의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또 궤양성 대장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그런 모양과 상태를 점검해서 따져보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타나셨네. 그리고 HOGV님. 흡연이 크론병과 상관없다는 삼촌께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장내 투과성을 증가시켜서요. 흡연이 장내 점막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균이 좀 더 장내에 침투하기 쉽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그 병인적으로 장내 여러 가지 그 인체에 미칠 영향을 높여주고 말씀드린 대로 운동도 높아지고 염증 반응도 높아지고 뭐 이런 장 투과성도 증가되기 때문에 크론병 자체에다가 그 자체에서 이런 약을 그 담배를 피는 자체가 아주 제일 나쁜 습관이고 제일 먼저 조절해야 될 생활 습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정된 시간이 한 2분 30초 남았는데 빨리 볼까요? 염증성 장질환과 군대. 그래서 5급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이 확인이 되면 5급이고요. 뭐 보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환자 통계를 좀 갖고 왔었는데 2002년도에 52명에서 2020년도에 400명까지 한 10배 정도 늘었죠. 이 정도로 환자도 많이 증가했고 인식도 있어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은 5급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6개월 이상, 그래서 뭐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먹고 잘 치료를 받았는지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면접관이 판단하시는 분이 판단하게 됩니다. 임신 많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질환 조절이 안 되는 것이 태아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질환을 적절히 잘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염증성 장질환은 임신에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AS, 뭐 펜타사나 메자반트 영향을 주지 않고요. 면역 억제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 생물학적 제제도 최근 예전에는 임신을 사회수로 나눴을 때 마지막에는 태아에 가는 것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요즘은 임신 전기간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점점 바뀌고 있고요. 트렌드가. 스테로이드도 고용량이 아니면 급성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임신하면 보통 3분의 1은 나빠지고 3분의 1은 그대로 가고 3분의 1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을 하기 전에는 3개월 동안은 조금 안정기를 가져서 관해기를 가져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태아나 임신 유지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 뭐 질문 이런 데서 많이 받으시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료의 출처가 학회나 병원들에서 만든 자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출처가 각 언론사의 기사거나 특히 기사 중에서도 뭐 그런 거를 그냥 전달받아 쓰는 것보다는 의학 전문 기자의 기사가 중요하고요. 포털 사이트의 질문일 경우에는 답변자가 사이트에서 검증한 의사일 경우 좀 신뢰를 받을 수 있고요. 검증성 기사 중에서도 특히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너무나 많이 바뀌고 빨리빨리 약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들어가면 문의하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은 그 자기 아이디도 넣어서 질문할 수 있고, 일반 분들도 질문하면 저희가 최소 하루 이내에 답변해드리기 때문에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 이런 지금 해주시는 정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많이 하는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염증성 장질환 자체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음식이 문제가 되는지, 자기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면 저희들을 직접 보고 증상의 변화도 좀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도 늘어나고, 저희 병원도 그렇게 새로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선생님들과 의논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항상 본인은 혼자가 아니고 같이 의료진들이 있고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많고 평생 갖고 가고, 이런 약들이 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먹는 영양제,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영양제, 어떤 비타민보다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그냥 먹듯이 버릇같이 먹으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질환이고, 심해지면 또 심해진 대로 저희랑 상의해서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시간이 51분인데요. 질문을 한두 개 더 해도 되나요? 끝내는 게 낫나요? 55분까지 괜찮답니다. 그래서 보면 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들어 변비에 앉으니까 항문에서 바닷속 해파리 모양처럼 점액성이 나오죠. 그죠? 대장에서도 점액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고 했는데 선종은 당연히 대장 내시경하면서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종이 우리가 치료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점액변이 자주 나오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초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점액성 병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김기호님은 7월 1일 설사가 한 달 넘게 나서 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 7개를 제거했으면 기준상 2년 내지 3년 뒤에 대장내시경을 다시 받으셔야 되고요. 용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고, 설사가 계속 나서 설사가 멈췄는지 여부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 될 것 같고, 설사가 멈춘 거라면 대장내시경만 2년 뒤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내지 3년. 그리고 설사가 계속 된다면 설사에 대한 치료는 좀 받으셔야겠죠. 딴 건 없었으니까 그냥 기능적인 설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론병 진단받은 지 18년 정도 된 50세입니다. 많이 생기는 대장과 소장 연결 부위죠. 수포성 피부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피부질환의 여러 가지 폼이 있을 수 있는데 수포성 질환이 아주 흔한 건 아니긴 하지만 피부 병변이 어느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이랑 소화기내과 선생님이랑 같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수포성 질환 중에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조직 검사도 필요하면 해보고 되는 것이 좋고, 또 약 같은 것의 부작용일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생긴 거라면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호님이 설사를 멈췄으니까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장내시경 정기적으로 용종이 또 생길 수 있고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1시간짜리 강의일 수도 있는데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용종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다음 내시경이 정해지는데요. 7개라면, 그리고 선종이었다면 3년 내에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대장내시경 다 했으니까요. 대장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도 다 들어봤고요. 관련 내용도 다 들어봤는데, 아까도 제일 말씀드렸지만 그 담당 의료진을 신뢰를 하고 편하게 그런 진료받을 수 있는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궁금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그것들이 요즘 많이 늘었으니까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찾아와서 궁금증을 좀 상의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심을 가지고, 아까 삼촌, 누구 삼촌이었죠? GVHC인가? 무슨 그분 삼촌이었는데 담배 끊고 아까 말씀드린 식이라든지 흡연, 금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지만, 수도승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력이니까요.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환자들이 어느 정도 또 삶을 즐기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력이니까요. 그런 것의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인터넷 방송은 처음인데 어색한 점도 많고 표정도 굳어 있고, 제가 원래 잘 웃거든요. 표정도 굳어 있고 그랬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되셨었으면 좋겠고,
뭐 다음에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유병원 소화기내과 김윤재였습니다.